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변호사님 보니까 이게 한 주가 지났구나 이런 실감이 나거든요. 저도 변호사님 뵙고 일주일이 벌써 갔구나. 그리고 오면서는요. 지난주에는 되게 쌀쌀해서 맞아요. 겨울이 아직 다 가진 않았구나 했는데 오늘은 걸어오는데 햇살이 정말 따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봄이 정말 왔구나. 그래서 체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왔구나. 네, 저도 오늘은 좀 약간 덥다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었는데요. 오늘 정말 따끈따끈한 핫한 소식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 들어보시죠. 한동훈 특검법 발의. 네, 이 말은 어떤 사람의 말일까요? 바로 큰 파장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건데요.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조국혁신당의 컨셉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명확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국회 입성을 하겠다는 게 이번 총선의 목표인 거고요. 네.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유의미한 지지율을 받을 수 있을까? 좀 물음표가 쳐지기도 했죠. 본인 또 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재판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네. 실형을 또 선고받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3지대 신당들 중에서는 지지율이 좀 나오는 편인 거고 네. 그러면 이 지지율이 어떤 맥락에서 이 유권자들 호응을 끌어내는 걸 보면 어쨌든 지금 정부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유권자들 마음을 담아내는 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조국 대표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도 민주당의 의지는 있지만 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를테면 민주당에서는 양당의 한 축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탄핵이랄지 조기종식 이런 이야기 쉽게 할 수 없거든요. 네. 예, 역풍이 우려되기도 하고. 근데 조국혁신당은 좀 달라요. 뭐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종식하겠다. 네, 아마 조금 이렇게 더 얘기를 수위가 하고. 높은 수위가 발언들을 높죠. 하고 선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무엇을 입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는 세 축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동훈 전 장관이죠. 청문회 때 자녀 논문 대필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최근에 그 부분이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논문 대필과 관련해서 그간의 언론 보도와 수사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대필을 해줬다는 뭐 케냐의 대필 작가가 내가 쓴 것이 맞다라는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 그 해당 논문이 어디에도 게시되지 않았냐? 그렇진 않았어요. 무슨 논문 게재 이런 사이트에 올라갔거든요. 등재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업무방해 아니야라고 했지만 이 경찰에서는 판례를 근거로 이걸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때 판례는 대단히 허술한 그런 내부 검증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의 가짜로 그 허위로 내더라도 그거는 업무를 방해했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뭐 이런 네. 취지의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질문도 아니 그러면 그 기관이 허술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제대로 수사는 했느냐. 그런데 수사 상황이라 이제 말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이 부분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손준성 검사 재판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일단 실형 1년이 나왔어요. 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 고발사주라는 건 총선을 앞두고 지방선거인가를 앞두고요. 그 당시에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그 아내이신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해서 이걸 국민의힘에 넘겨줬다는 의혹이에요. 일단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검찰의 중립성을 상당히 해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 윤석열 그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해서 굳이 손준성 검사가 그걸 자발적으로 할 리가 있느냐라는 물음표가 쳐진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당시에 바로 윗선 한동훈 당시 검사. 왜냐하면 카톡에서 뭘 이렇게 사진 같은
같은 것도 한 70장인가요? 바로 올리고 의견 교환을 했다라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또 한번 짚겠다라는 네. 게 조국 혁신당의 또 하나의 또 기치로 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취소 소송을 했어요. 1심 이거는 징계 그때 정직 2개월인걸 했는데 이거 너무 가볍다. 징계 더 세게 했어야 된다는 게 법원 입장이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는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 상대방은 법무부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었던 거예요. 네. 그럼 상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고 포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나쁘게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징계의 주체가 법무부였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추미애 전 장관이 했지만 어쨌든 법무부라는 어떤 그 기관이 한 걸로 되기 때문에 이거 상고를 포기한 거는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 세 가지를 특검법으로 넣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검사장 직선제 이런 이야기를 대표 정책으로 지금 네. 제시를 하고 있고 검찰 개혁에 좀 핵심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원포인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선명성 면에서는 민주당을 좀 압도하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조국 이러면 대비되는 부분이 있죠.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수사를 하고 지휘를 했던 한동훈 당시 검사의 어떤 분풀이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들도 나오죠. 사적인 분풀이 네. 아니냐. 그래서 이게 보복 정치의 또 하나의 신호탄이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공정과 상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개인적인 명예회복 차원에 머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 판단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지금 선고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렵게 국회에 입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법원에서 똑같이 또 확정이 돼버리면 맞아요.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구 의원이 되면 거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비례대표 지금 조국 대표는 본인도 비례 그 신청을 해놨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럼 비례로 가면 후순위, 자당의 후순위 순번을 부여받은 후보가 이제 의원직을 승계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본인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도 언론인이 물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 1심, 2심에서 실형 2년이 나왔어요. 그게 집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대법원에서 그게 번복되지 않는 이상 그냥 집행이 바로 되면은 구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 당연히 저는 언론이 물을 수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궁금해할 만한 예. 사안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내일 세상이 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아. 스피노자의 말을 인용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전력 질주하겠다. 나 사력을 다해서 일단 국회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차츰 좀 뭐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례 앞번호를 받을 것이냐 뒷번호를 네, 받을 그거가 것이냐도 요즘에 제일 궁금해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이게 투표를 한대요. 그래서 비례 이 신청을 하신 분들을 쫙 놓고 누가 더 이 비례 후보로 적합한지를 투표를 한 다음에 순번을 매긴다고 해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마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 한 10%대가 나오기 때문에 뭐 많으면 10석까지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면 목표는 10석이라고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한 9번, 10번 이제 홀수는 여성 후보를 또 내기 때문에 한 10번, 11번 이런 좀 뭔가 표를 끝까지 견인할 만한 이런 숫자를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조국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조국은 앞서 말씀했던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두고 말하는 거겠죠. 단말마적이라는 건 몹시 고통스럽다는 의미인데 이 말은 진중권 광운대 교수의 코멘트였습니다. 진중권 교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한 건가요? 예, 진중권 교수가 한 라디오 프로에 이제 고정 패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화요일 날 출연을 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다루던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한다고 한다. 네. 그리고 대단히 선명성, 뭐 경쟁을 민주당과 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다가 이건 거의 악에 바친 거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본인이 멸문지화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조국 대표가. 우리 집안이 다
붕괴됐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엔 사모펀드에서 시작해서 수사를 개시했지만 어쨌든 더 크게 부각된 건 자녀의 입시 비리로 귀결이 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도 조국 대표가 하는 얘기는 우리 집은 뭐 몇 번씩 압수수색을 하고 딸아이의 일기장까지 가져갔다. 네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자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받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진중권 교수가 이거는 마지막 단말마저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라고 상당히 평가절하를 한 겁니다. 어떤 네. 정치의 공적인 성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거나 당을 만들거나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이를테면 그 근거로 삼은 건 이제 공당을 만들고 창당을 해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뭐 서민 정책을 편달지 네.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것을 뭐 개혁한다고 이야기한달지 좀 이런 굵직굵직하고 추상적 층위의 어떤 슬로건을 던지기 마련인데 네. 대단히 딱 반 윤석열, 한동훈. 한동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개인 분풀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격앙되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진중권 교수는 안쓰럽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지금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한데 이렇게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견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요. 처음에는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좀 돌풍을 일으킬지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조국 혁신당이라고 뜨는데 창당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뭐 비례연대나 이런 데 끼워줄 뭐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박홍근 단장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네. 그 당은 아직 창당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 거리를 뒀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예방했을 때 그 이야기를 나눈 걸 보면은 어쨌든 느슨하게 함께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민주당은 민주당 별도의 민주비례연합이라고 해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같이 비례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지지율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비례 위성 정당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국민의 미래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놨고 네. 이 부분을 지지하는 수치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비례 정당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국민의 미래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그 함께 맞습니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나머지 누구 표를 더해야 비등비등해지냐면 조국 혁신당을 더해야 비등비등해져요. 이 말인즉슨 민주당 비례 정당의 표를 어쨌든 잠식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몰빵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인 친명 의원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긴 한데 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제 민주당을 지역구에서도 뽑고 그리고 비례도 민주당을 뽑아야 된다라고 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민 비조라는 걸 계속 좀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제 민주당도 좀 찍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 조국 혁신당의 돌풍 이번 총선 판세에 좀 의미 있는 변수가 될까요? 될 수 있죠. 일단 이게 뭐 제로섬 게임이다.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는 한 축의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나는 민주당은 정말 비례 그 지역구에서는 뽑겠다. 그렇지만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뽑겠다는 비율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왜 그렇게 교차 투표를 하시려고 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KBS 여론조사였는데요. 네. 80% 이상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인가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 네.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검찰 독재라는 그 슬로건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여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권이 여야의 공이 공정하게 지금 대해지고 있느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물음표가 쳐지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점을 상당히 파고드는 부분이 또 조국 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표 계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한 것 같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큰 틀에서 이 검찰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데 조국 혁신당이 정말 계속해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생생 코멘트도 만나보겠습니다. 원데이터 공개하라. 이거는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3선 의원의 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었죠. 하태경 의원이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의 경선 여론조사 원데이터, 이거 원데이터가 날것의 데이터 맞습니다. 그대로를 좀 로데이터. 공개해달라고 예. 요청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면서 요청을 한 건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거 경선 네. 그 결과를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태경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 지역은 3파전으로 이뤄졌는데요. 이 세 명의 후보가 다 쟁쟁한 후보였어요. 네. 일단 본선 그 결선에는 못 갔지만 이영 전 장관, 네. 이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여성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 재선인가를 했던 의원이에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본인의 그 해운대 지역, 지난 총선에서 이 해운대 지역이 아마 전 지역에서 표차가 가장 많이 났을 거예요. 민주당. 가장 압도적으로 예. 승리를 했던. 그리고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양지고, 그런데 그 지역을 주진우 법률비서관, 완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분한테 살짝 이제 넘겨주고, 본인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게 양지라고 할 수 없는, 사실상 험지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일단 이영 의원이 이 3파전에서는 제일 먼저 떨어져서 두 분이 네. 결선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왜 하태경 의원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차 투표에서 이해운 후보가 지지율이 29.71, 그래 한 30% 정도를 받고 본인이 더 많이 받았는데, 그럼 이영 후보의 표가 분산돼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표가 지금 이혜원 의원한테 간 걸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가능하냐? 네. 만약에 제대로 했으면 이게 8대2거든요. 이 뭐 일반 국민과 이제 당원 뭐 8대2 비율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본인이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분산되기는 어렵다고 한다는 거예요. 원사이드하게. 네. 그러니까 당의 로데이터를 달라. 진짜 이게 그러면 누구에게 여론조사를 돌렸고 어떤 응답이 나왔는지 이제 당에서 그렇게까지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이건 여론조사 네. 업체가 또 갖고 있는 데이터라서, 그럼 최종적인 수치를 원래는 그것도 비공개가 원칙이긴 한데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지지자들 카톡방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사실 일반 당원 여론조사도 있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있고, 이 표본 샘플을 위해서는 뭐 20대, 30대, 40대가 골고루 배치돼야 되다 보니까, 본인이 50대셔도 전화 받을 때 뭐 20대라고 말씀하시고 뭐 네, 설문조사 하시면 의혹도 됩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혜운 후보의 캠프 측에선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다 그 제거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교육하고 알리고 할 바를 다 했다. 이건 일부 당원들의 좀 일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두 사람의 신경전과 공방이 상당히 좀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연령대에 따른 뭐 가산점은 따로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네. 이해훈 전 의원은 경선 결과를 두고 당연한 결과다 네. 이렇게 또 맞받아쳤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이 아니 이건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더니, 이혜운 전 의원이 그럼 사회과학을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학이냐 네, 사회과학이냐 맞아요.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전공을 기사로 쓴 것도 있는데, 사실 하태경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 그리고 과거 운동권으로 좀 유명했던 그런 분이고요. 이혜운 의원은 또 경제학과를,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또 이렇게 두 사람의 대비되는 전공이 다시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자정 노력을 다 했고, 특히 이혜훈 의원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하태경 의원이 사실 당내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소장파 의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뭐 비윤이다 반윤이다 이런 이제 호칭을 받았던 의원이다 보니까, 당원들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는 정치인 좋아하지 않는다. 네. 본인의 어떤 자기 성찰이 먼저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원 마음을, 그리고 유권자들 마음을 얻지 못한 거를 왜 내 탓을 하냐, 이런 식으로 네. 좀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험지 출마였습니다. 자신의 지역구를 좀 버리고 떠나서 이렇게 경선을 했는데, 경선 탈락 좀 억울하거나 아니면 좀 받아들이기 네.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뒷얘기를 들어봤더니 당연히 될 줄 알고 언론사에서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다음 날 승리를 전제로 한 인터뷰를 다 잡아놨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혜훈 의원으로 다 좀 섭외가 바뀌었다고도 들었거든요. 정말 예상을 전혀 못했나 본데요. 정말 전혀 못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발표되는 당일 오전에 같이 통화를 했다는 기자 이야기를 또 들어봤더니,
봤더니 네. 상당히 밝고 명랑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대단히 네. 좋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장담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혜원 의원이 이 지역구에 제일 먼저 가서 좀 선거운동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좀 스토리가 있잖아요. 내가 해운대 내 지역을 버리고, 왜냐하면 본인이 삼선한 지역을 네. 그거를 물려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내가 중진으로서 당 쇄신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겠다, 희생하겠다, 이런 좀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당원 마음도 또 유권자들 마음도 좀 잡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는 대단히 좀 격차가 별로 안 났고, 또 하나는 이혜원 의원이 다선 의원이긴 한데 여성 가산점제가 네, 국민의힘에 여성 있어서 가산점이 또 네. 주요하게 작용했더라고요. 5% 가산을 받다 보니까 또 이게 등락을 갈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하태경 의원의 마음이 좀 씁쓸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이슈를 짚어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이종섭 전 장관 논란 일파만파, 총선 변수되나입니다. 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조치에서 벗어나서 주 호주 대사에 부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더니 지난 10일에 호주로 갑자기 출국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일단 피의자 신분인 건 맞고요. 네. 모든 피의자가 다 출국 금지 조치되는 건 아니지만 공수처에서 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시켜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기사가 뜨고 네. 그리고 출국 금지된 상태였다라는 또 단독 기사가 하나 언론에서 나와요. 네. 그럼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인사검증은 제대로 된 거냐,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내려온 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 때문이었어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상병이 사망했습니다. 이 어쨌든 수해 복구를 한다는 그 상황 속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못된 채로 그 현장에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않고 이런 그 물가루 내몬 그 지휘부들한테 총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해야 된다라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결론을 좀 내렸어요. 그리고 이 수사건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첩을 하기 거의 직전에 언론 브리핑도 예정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돌렸을까? 이게 왜냐면 이종섭 장관이 사인까지 한 상황이었거든요. 결재까지. 네. 그럼 장관의 결재를 되돌릴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 것인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과 그 전원을 통해서 보면 이른바 VIP, 대통령이 굉장히 경로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 수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핵심 고리로 지목이 됐었죠. 공수처 수사가 수개월째 좀 사실상 공전되긴 했지만 한 번 불렀어요. 그것도 4시간 불렀거든요. 네. 4시간 조사라는 건 아시겠지만 저희가 형사사건 입회해보면 4시간은 진짜 짧게 한 거예요. 왜냐면 조서 연로. 형식적으로 그렇죠. 이루어졌다라고 예, 볼 수 아주 있죠. 기초적인 사실관계 몇 개만 물어도 한 2-3시간은 가고요. 조서 열람하는데도 시간이 가고 뭐 날인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4시간은 상당히 짧은 건데 이런 와중에 호주 대사로 부임을 받아서 외국을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출국 금지 상태였다가 이렇게 주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게 좀 납득이 되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사검증 시스템 원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고위공직자는 이제 인사 검증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법무부가 가져오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은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FBI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FBI에 그 출장까지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수사 경력 조회 이런 정보는 정말 검찰이
다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놓치는 부분 없이 하겠다.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이런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주무부처 장관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법무부의 관할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출국 금지된 거 몰랐습니까? 대통령실에 물은 거예요. 인사검증의 또 주체니까요. 몰랐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몰랐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인사검증을 할 때는 본인이 또 체크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 네. 출국 금지가 됐는지 여부에 대한 묻는 항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납득은 안 되죠. 주무부처로서는 그걸 챙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수사의 밀행성, 기밀성을 위해서 당사자한테 통지를 안 해가지고 뭐 몰랐을 수 있겠다. 아니, 저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종섭 네. 전 장관은 몰랐을 수 있죠. 왜냐하면 출국 금지 사실을 피해자에게 다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실무에서. 실제로 뭐 도망가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몰랐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너무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한쪽에서 나오고, 네. 또 이 피의자인 사람을 굳이 이 시국에 지금 그러니까요. 호주로 지금 시기가 너무 예, 좀 이상하다. 보내는 게 이렇게.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과 여권에서는 호주가 이제 쿼드의 한 축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한국은 쿼드 국가는 아니지만 쿼드 플러스에는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국방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필요했고, 또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미국에 해외에서 대단히 오랜 기간 또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뭐 적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권의 공방은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출국 금지 해제가 되고 나서 이틀 만에 지금 출국을 했는데 이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어도요. 그러니까 아그레만까지 호주에서 받았다고는 하지만 일단 출국 금지가 됐으면 나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공권력이 완전히 와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종섭 전 장관이 그때 본인도 알았다는 거예요. 출국 금지 사실을. 그래서 법무부에 이의를 했습니다. 아, 그다음- 이의를 예. 해서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했어요. 아니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라고 물으니까 본인은 일단 몰랐다고 말씀을 했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이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출국하기 위해서는 이의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 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출국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한 언론에서는 출국 일자를 늦췄다 뭐 이런 기사를 단독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한 차례 연기한 건 맞지만 출국은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내용을 또 짚어보려면은 네. 좀 가슴 아팠던 그 과거 사건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해에 지금 고인이 된 최상병 이 사망 사건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6개월 전에 수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 전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병대가 수색을 잘한다. 그리고 뭐 이런 수해 복구 같은 거에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해병대가 굉장히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수해가 난 현장에 이 투입이 된 건데, 아마 좀 해병대 지휘부로서는 이런 국민들 시선 좀 받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네, 내부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해병대라고 적힌 옷을 그대로 입고 구명조끼를 입으면 또 이제 가려지는 이게 부분이 있는데, 가려지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마 구명조끼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거의 허리까지는 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 상황과 관련해서 해병대에서 전역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소방대원도 급류에 휩쓸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근데 훈련받은 장병들이 아니잖아요. 수해복구가 주 업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온 정말 젊은 이제 장병들이었는데, 그곳에서 한 장병은 거의 실종됐다가 나중에 정말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그리고 최상병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를 맡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이거는 지휘부 책임도 있다. 이거 대단히 무리했던 것 같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이 부분으로 우리는 경찰에 이첩하겠다라고 하고 수사 브리핑까지 예고를 해놨습니다. 바로 전날 다 뒤집힌 거예요. 네. 8명? 이거 안 된다. 그렇게 책임지면 어떻게 해야 하냐. 윗선까지. 그 책임의 범위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럴 순 있지만 이거를 좀 뭐랄까요. 협의하고 이런 과정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일단은 다 결재까지 했지만 지금 대통령실 안보실에 보고를 했더니
되돌아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가. 대한민국의 어쨌든 장병이 굉장히 안전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했는데 그 윗선이란 누구인 것인가. 사실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안보실 관계자들을 좀 정조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핵심 피해자인 이종섭 전 장관 상당한 연결고리인데 그 부분이 지금은 사실 수사를 정확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 개입이 과연 있었느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종섭 전 장관 이제는 뭐 대사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 네. 같은데 이 신임장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임명 수요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가 그리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본을 들고 출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본만 들고 가도 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실무에선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임명장 이 원본을 받고 이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원본을 제출할 수는 없다 보니까 네. 사본을 그 주재국에도 제출을 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이랑은 조금 다소 다른 게 그때는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원본도 본인이 지참한 상황에서 사본을 내는 건데 지금은 좀 비교적 급하게 출국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공식적인 임명장 수여식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재외공관장 회의가 이제 조만간 열릴 거기 때문에 다음 달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 와서 수여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이 정부는 또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호주가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량감 있는 인물을 임명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왜 군 출신을 대사로 보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보면 제가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외교 이런 주재국에 나가는 대사관 직을 뭐 매수했다라는 사건을 좀 들여다볼 때가 있었어가지고 네. 봤더니 이게 정통 외교관이 나가는 그런 자리들이 있고요. 이를테면 대선 캠프에서 역할을 할지 하는 이런 정무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나가는 그런 재외 공관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호주는 보니까 전전에도 다 정통 외교관들이 나갔던 국가더라고요. 외교관들이 예. 주로 많이 나갔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도 약간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는 아니 군 전문가가 갈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임명을 한 거다. 아까 말씀드린 쿼드 체계의 공고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군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또 전임 대사가 지금 정년이 다 됐기 때문에 후임자가 필요한데 마침 호주와 한국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24억 달러 규모의 장갑차 수출 계약이 이제 현안으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종석 전 장관을 발탁하게 된 거다. 신임 대사로 임명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국 전에 공수처 수사를 받기는 했었는데 4시간이었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앞으로 좀 공수처 수사가 좀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게 아닐까 좀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브리스번으로 출국했다라고 해서 비행기로 얼마가 걸리나 좀 찾아봤더니 9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네. 일단 이종섭 신임 대사의 그 말은 다음 달 그 재공관장 회의도 있고 한국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 수사도 뭐 받으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열린 자세를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정말 국내에 있는 피해자처럼 조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 호주 대사는 맡은 바 임무가 상당히 중책이잖아요. 거기에 돌아가는 정말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는 현안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제껴두고 한국까지 굳이 9시간 이상을 날아와서 조사를 받고 다시 가는 그런 그림이 잘은 그려지진 않아서 네.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라는 게 또 민주당 내에선 나오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호주 공영방송 ABC가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이름의 이 기사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신임장 사본을 아까 제출을 네. 했다고 하는데 이런 논란 속에서도 좀 공식 활동에 들어갔는지 또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호주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한국에서 호주 대사가 누군지 사실 아는 국민들 많이 안 계시잖아요. 저도 네. 몰랐거든요. 이번에 정말 호주 그러니까요. 대사를 어떤 분을 보내는지까지 알게 됐죠. 네, 그래서 호주 언론에서도 이걸 굉장히 좀 큰 뉴스로 다루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좀 됐던
인사가 우리 호주 대사로 좀 파견이 돼서 오게 됐다라고 좀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니 군 뭐 전문가가 필요한 건 이해를 하더라도 군 전문가가 이종섭 전 장관 지금 굳이 수사를 공수처로부터 받아야 되는 인물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나오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호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결례라고 민주당 측에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게 외교 관계 위기도 좀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시선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주의 대사를 보낼 때 아그레망을 좀 받기는 했는데요. 외국에서 보내겠다는 이런 외교관을 굳이 비토를 하진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그레망까지 다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이종석 그 신임 대사가 공언한 대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그 업무에도 이게 외교 업무 아니겠습니까? 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반대 목소리가 높은 인사를 호주에 보낸다는 게 호주 입장에서도 아주 이게 좀 선뜻 받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외교 결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 거 아니냐, 이거 범인 도피죄다 이런 비난도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제 뭐 대사에 대해서 이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예, 범인 도피죄로 고발하겠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상 이 피의자를 빼돌렸다, 입막음 쪼다 이러면서 시민단체들이 이 부분을 이제 형사 조치까지 한 부분인데요. 그렇게까지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대사로 부임하게끔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걸 범인 도피라는 건 정말 뭐 구속이 임박했다거나 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정말 도주 중인 범인을 뭐 감춰준다거나 거의 그 수준일 때 이제 네. 형사 처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에서 뭔가 정치적인 해석이 그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정말 법적으로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받을지는 좀 물음표가 많이 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주무부처, 그러니까 외교부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법무부. 이거는 임무를 너무 해태한 거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 아니겠느냐. 피의자를 사실상 이렇게 출국 금지도 해제해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탄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야당의 특검법 발의와 공세가 총선용이다, 호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일축을 네. 하는 느낌이에요. 가급적 프레임에 좀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부분을 굳이 대응을 하면서 이 판 의혹을 키울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 같고요. 또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게 여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말려들지 않겠다 네. 이런 입장이네요. 이게 사실 그런데 덮으려고 할수록 또 의혹이 커지기 마련인데 이종섭 전 장관, 이종섭 대사의 출국 여당에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 말씀을 듣더라도 그게 뭐 제가 듣는 이야기가 전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당에서 대통령실에 좀 쓴소리를 해서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고요. 또 언론에서도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 이종섭 전 장관의 이런 리스크를 우려해서 대사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느냐 이렇게 네. 묻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하실지 이게 군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요. 또 이거 피의자를 내보내는 건 너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의 이 대사 임명 앞으로도 총선의 핵으로 좀 떠오르지 않을까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약점 보완형 선대위 띄운 여야 선거 전 본격화입니다. 여야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괄로 5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선거를 진두지휘하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이렇게 3인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3톱 대 네. 1톱 이렇게 뭐 축구 경기를 하듯이 네. 이런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1톱을 유지하는 국민의힘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여기에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렇게 세 분이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들어오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되게 중량감 인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왜 원톱이라고 지칭하느냐. 네. 사실 총괄 선대본부장은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거고요. 그대로 유지를 하는 맞습니다. 거고. 원래는 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이제 비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의 미래에 어떤 선대위원장 하면서 투톱으로 정치적 지분을 나누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네네, 그런 전망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선택은 전국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좀 지명도가 높고 전국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을 같이 그러면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선대위원장을 꾸리게 됐다는 건데 이 말인즉슨 사실 한동훈 얼굴로 국민의힘은 총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도 그 얼굴로 가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네요. 이 공동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올린 분들은 다 자기 지역구 선거를 치르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선거 지원을 엄청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결국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보수층의 호감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좀 분류가 되지만 나 전 의원이라든지 안 의원은 또 굳이 분류를 하자면 당내 비주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고 또 통합에 좀 공을 들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고시 공부를 같이 했다, 상당히 가깝다. 네. 그 남편 되는 분과도 대통령이 가깝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본인이 저출산 이제 고령화 위원회에서 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이 딱 이거 정부 입장 아니라고 선을 네. 긋기도 했었고요. 본인이 또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는 거였어요. 나경원 의원 나오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굉장히 상처를 입었죠. 정치적인 내상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초선 의원들 연판장에 올렸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공천을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지금 수도권 경기 다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도 그렇게 양지라고 할 수 없어요. 저번에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다른 의원들, 특히 본인의 비토를 목소리를 낸 사람들에 대한 지원 유세 저는 정치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에 좀 비중을 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변화를 깨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그 네. 원맨으로만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본 걸까요?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 신인이죠. 그리고 상당히 참신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대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이 굉장히 비상 상황에서 사실상 불려 나온 어떻게 보면 소환된 이제 신인인 정치인이었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벌써 이것도 몇 개월이 지나고 이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공천 과정 중에서 왜 뭐 이를테면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뭐 국민 눈높이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번복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또 난제들 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험 분산을 할 필요도 좀 분명히 있기도 한데 그걸 또 떠받쳐줄 어떤 주축 세력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또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많이 의존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으로 이번에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쓰리톱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게 메모드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많고요. 뭐 이소영 의원이니 뭐 누구니 다 이제 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다만 거기서 정말 눈길이 가고 실질적인 선대위원장 역할을 할 분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찬 전 총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삼각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또 인천 계양에서 본인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지난 그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표차가 10%가 겨우 좀 넘는 정도예요. 네. 그래서 아주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렇다면 당을 좀 떠받쳐줄 뭔가의 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바로 직전에 민주당의 대승을 이끄는 데 역할을 어쨌든 했던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대구에서 그 험지 중에 험지에서 생활을 했던 이력이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공천 과정 중에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의 승리가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힘을 합친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네. 쓴소리를 공천 과정에서는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데에는 또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첫 일성을 들어봤더니요, 그 지도부 회의를 할 때 절실하고 아주 위기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이 말인 즉슨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건 이제 경제 지표도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대였거든요. 세수 결손이 60조 가까이 됐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제가 특히 소득이 하위 구간일수록 이런 식비를 줄인다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엔 증시가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나라는 증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국내 공기업도 뭐 본인들이 해외 주식에 이런 그 매입 비율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내보다는. 이게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 대안 세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유권자들의 호소를 하나의 슬로건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네, 안 된다라는 안 된다. 그런 위기 의식이 네.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는 계속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본인은 이 입장입니다. 백의종군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우회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는 것은 거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의 기류는 아마 내상을 분명히 입은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공천 예, 과정에서 맞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좀 네. 재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탈당까지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나왔었죠. 결국에는 잔류를 선택을 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이건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내가 몸담았던 민주당에 그냥 뿌리 내리고 내가 향후 정치적 모색을 해보겠다라는 신호로 보여요. 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제 뭐 입지랄까, 이게 좀 제한적인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이재명이라는 대표의 어떤 그림자로 좀 기능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면에 나서는 건, 이건 이재명 대표한테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소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본인은 백의종군해서 아마 적절한 때는 본인 지역구에 그럼 공천을 대신 받은 뭐 전현희 후보를 지원한달지,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지원 유세를, 본인도 이제 아주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좀 지원책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직 사퇴를 원래 좀 밝히기까지 했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복귀를 했어요. 이 복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 인재, 뭐 영입 인사로 분류가 됐고요. 청와대에서 대변인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렇죠. 친문 인사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당내에서 비명 정치인들은 뭐 이른바 속가낸다, 공천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갈등이 고조됐을 때 본인이 쓴소리를 던졌어요. 기자회견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무를 당분간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최고위원 당무를. 그러니까 네. 이제 회의에 안 나가고 이런 부분에 어떤 약간의 폐업 비슷한, 뭐 파업 비슷한 걸 한 거죠. 태업 비슷한 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아주 뭐 측근이라고 또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요. 네. 이건 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를 넘어서, 아니 그렇게까지 최고위에 안 나오고 할 거면 최고위원직을 차라리 던지지 그러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좀 결정적으로 좀 결정적이었던 상처가 것 같아요. 됐다고 봐야 할까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본인이 기자회견할 때도 나가라고 하셔서 나간다, 뭐 이런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굉장히 좀 고조되고 친문의 어떤 상징적인 또 지도부의 또 친문으로 분류되는 지도부는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고민정 의원이 거의 유일했는 상황이었는데 최고위원직도 던지고 하니까 굉장히 당내 갈등이 더 커 보였던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천 작업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파열음도 있었고 뭔가 많이 현역 물갈이도 되는 과정 중에 이 갈등이 노정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부겸 전 총리도 굉장히 세게
이거 공천 잘못되고 있다는 취지로 막 꾸짖었거든요. 이해찬 전 대표도 직접 당대표한테 연락해서 임종석저 실장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다고 막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도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에 과반 의석을 해야 이번 정부의 어떤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로 이제 단합되는 모습을 보이려는 민주당의 행보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와 이메일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각 전문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